정말 반갑습니다. 밖에는 눈이 오고, 따뜻한 곡주를 한 잔 마시면 참 좋은 날 같습니다. 전에다가 이거 끝나시고 나면 저기 통인동 통인시장에 전집이랑 막걸리집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거는 잠시만요. 이게 몇 시까지 어느 정도? 1시간 단위. 네. 1시간 진행 응답시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갈등과 정치적 해법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결국은 이제 그 불평등이라는 것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했잖아요. 세계사적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을 한 경우가 없고 특히 9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의 발전도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OECD 회원국보다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그런 급격한 성장과 복지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이고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핵심적인 주장은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인의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입시였던 뭐였던 간에 각자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각자의 성공했던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과거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마 지침이 될 겁니다. 누구도 그 성공한 경험들을 쉽게 폐기하거나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것이 과연 한국 사회가 실패했기 때문이냐. 그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기보다는 우리가 성공했던 그 방식에 바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가 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저출생이나 불평등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를 이어 세습되는 상황이나 소위 말하는 세습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했던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만약 그 성공했던 그 방식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면,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그 방식을 바꾼다는 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두 그림을 보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돼지에다가 그 반도체 칩을 꽂아서 스마트하게 양육한다, 뭐 이렇게 기른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돼지는 실제로 1950년대, 60년대까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돼지 자체를 수출하기보다는 돼지 털을 수출했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칩인데 그거는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입니다. 근데 불과 30년 만에 아까 우리 학생 얘기하신 것처럼 1차 산업이 주요 산업에서 첨단 산업이 핵심적 산업으로 바꾼 그런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뒀죠. 그럼 그 돼지털은 뭐 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지 뭐 혹시 아버님의 구두를 닦아드린 경험 있습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 그쵸? 예, 뭐로 닦았어요? 예, 그 솔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구두솔이 돼지털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이 저개발 국가가 산업화를 하려면 그 나라의 부존 자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설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기술도. 그러니까 그것들을 외국에서 사오기 위해선 원화를 가지고, 만약 1950년대 우리가 한국 돈을 가지고 부품과 소재와 예를 들면 설비를 산다 그러면 그 선진국의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팔았을까요? 그렇죠.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저개발 국가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외화가 필요합니다. 달러. 근데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얻으려면 결국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출을 했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돼지털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냐면 보시면 이게 19세기부터 2018년까지 실질 구매력 기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인당 GDP의 성장률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국가들과 압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중국도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한국에 비교하면 영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성장은 사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었고 유례가 없는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국의 성장, 경제 성장, 산업화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럼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가 언제죠? 1970년대까지죠. 60년대, 70년대.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에서 중간소득까지 이렇게 성장한 국가는 한국이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월드뱅크나 IMF가 낸 자료에 따르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예를 들면 중간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박정희 시대 때 이루었던 성장까지 다다랐던 국가는 무려 101개 국가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박정희 시기의 성장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신화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속에 내재했던 여러 가지 제도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양적인 부분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의 성장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양적인 성장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1개 국가 정도가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문제는 그 중간 소득에 다다른 국가들이 이제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101개 국가 중에서 13개 국가만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거기에 일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 남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와의 과정을 한 지난 60년간의 산업화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첫 번째 30년과 두 번째 30년으로 구분하는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9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를 구분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90년대 이후의 성장 과정입니다. 사실 90년대 이후의 성장 과정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의 1인당 GDP의 비교인데 보시면 이게 거의 2017년이 되면 거의 붙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앞질렀죠. 근데 명목은 아직까지 이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됩니다. 세로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급격히 이제 한국이 줄여나갔죠. 그러니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도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뭐 스웨덴에서 발행하는 VDM 인덱스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자유지표나 여러 가지 보면 등락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구 국가와 비교할 정도로 여러 가지 민주주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즐겨 듣는 케이팝이나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불과 두세 대 만에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연령 나이대는 주로 팝을 듣거나 아니면은 AFK냐라는 미군의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서 영화를 보거나 주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거나 주말에도 마찬가지 주말의 명화라고 보고 애니메이션은 전부 다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TV에서 방영해주고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세대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성장을 거뒀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국뽕스럽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왜 우리의 이런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특히 일본과 비교해 가면서. 왜? 왜 얘기할까요? 내재된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어떤 내재된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지속 가능할까? 도대체 한국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지위 또는 학업 성취도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여야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실현되면 여러분 생각에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 성공의 신화를 얘기하는 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도입니까? 1923년, 24년은 어떤 시대였죠? 일제강점기였어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지하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배운 분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까지 조선에는 대학이라는 게 4년제 대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연희 전문이라든지 보성 전문이라든지 일본이 의도적으로 대학을 만들진 않았죠. 그리고 30년대부터 경상제국대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만약 1924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모여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면 아마 울분을 토했을 겁니다. 나의 능력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를 들면 일제에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여기 계신 어떤 분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1924년인데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고 100년 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본을 앞서고 100년 후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랑 제 생각은 거의 똑같습니다.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100년 후에 1924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의 청년이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꿈꿀 수 있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거를 통계적으로 통계를 낸다면 요즘 아시안컵 때문에 우승 확률을 계속 계산하잖아요. 만약 통계를 낸다면 100년 후에 우리가 1924년에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될 거라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0.1%. 저는 0.1%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0.1%의 가능성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과 정치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지만 1924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청년들이 바라보았던 그 난관과 그 어려움과 그 고뇌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더 어려울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우리가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우리가 해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지금 앞으로 제가 얘기할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공의 신화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를 보면, 자, 이게 뭐냐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국정 운영 지지도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 평가하고 아래에 있는 것이 부정적 평가입니다. 집권 기간 동안 한 번도, 여기나 집권 기간을 다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한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입니다. 이 파란색은 초기 1분기, 집권 1분기고 이 연두색은 마지막 분기입니다. 어떠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한 번만 그랬을까요? 민주화 이후에 집권한 정부 중에 단 한 정부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럼 이번 총선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타나면 한국 사회가 나아질까요? 다음 대선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까요?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대안을 실현하는 건 결국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문제를 할 사람들은 바로 집권 정당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만약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저는 사실 이게 반복된다는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양치기 소년이 몇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3번째입니다. 우리 국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아마 다음 대선에도 다음 선거에도 또 기대를 할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매번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것이 엄청난 실망으로 이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다시 실망하고. 근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현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집권했을 때 초기 3개월과 지금 집권 후에 예를 들면 지금 작년 12월까지 3분기의 지지율입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은 갤럽 조사는 20%대로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진위 개수인데 이게 한국입니다. 진위 개수고 이게 하위 50%하고 상위 10%의 비율인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의 불평등이 과거보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OECD 국가 중에 개발도상국의 국가인 거고 이 색깔을 표시한 건 사실 복지국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는데 네, 이 노란색은 자유주의,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들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검은색은 보수주의, 대륙유럽의 국가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이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자 배당소득, 배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계층 중 점유율을 보면 사실 상위 1% 또는 상위 90%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95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점유율, 계층별 자산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95년을 0으로 놓았어요. 1로 놓았을 때 지금 상위 2%와 상위 10%는 증가하고 하위 50%는 감소하는 경향들이 목격됩니다. 물론 한국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만 그 경향의 속도와는 다르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SKY라고 하는 소위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일컬어지는 그런 대학의 진학률하고 고등학교에서 급식 지원, 옛날 자료긴 하는데요.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 비율 간의 관계입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이제 거기에 진학률입니다. 이쪽은 지원받는 비율이고 이것을 연결해 보면 거의 반비례로 나타나죠. 즉 물론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대학에 가는지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갖는지 직업을 갖는지는 사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67%가 고소득층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뭐냐면 범죄 피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과 직간접적 위해 경험 비율. 위해 경험 비율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예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스웨덴, 핀란드를 보시면 그 경험 비율이 무려 25%에서 2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 정도가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그 경험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런 유튜브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물건을 카페에 놨는데 아무도 안 가져간다 이런 거요. 이제 그런 거의 일종일 수 있죠. 한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치안 상태가 좋은 나라라는 게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스웨덴, 핀란드가 이렇게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험이 높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러면 강도나 신체적 위협을 당할까 봐 두렵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걱정되냐? 이게 한국입니다. 23.1%입니다. 실제 경험한 비는 1.5%인데 핀란드나 예를 들면 스웨덴을 보면 13.6%와 6.8%입니다.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엄청난 역설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심각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물질적 부나 성공이나 성취가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는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갤럽이랑 헬스웨이에서 조사한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보다 더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제적 비교를 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거의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인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게 보면 자살률을 한번 보십시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 증가율입니다. 한국은 168%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 38개국의 평균은 마이너스 71%입니다. 그럼 이 90년부터 2021년이 어떤 기간이냐?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시기입니다. 문화적 역량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점점점 성숙해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부동산 가격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즉 가임 여성 한 명당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를 보면 진짜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인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5년에 1.08 쇼크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 1.0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1.08 쇼크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인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0 이하로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 역사상 그래 본 적이 없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단기간에 예를 들면 체제 변동 기간에 0.9대로 떨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1.0으로 떨어졌을 때도 한국의 합계 출산이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는 인과학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벽을 깬 거죠. 놀랍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작년에 4, 4분기 우리 합계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예를 들면 돈이나 소득 보장을 해주고 뭐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잠재 성장률은요. 우리가 지금은 일본보다나 다른 국가보다 성장률이 높았지만 2030년이 넘어가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런 국가에 비해서 더 낮아집니다. 즉 우리가 가장 잘해왔다고 하는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취업 유발 개수 이걸 이제 국제 비교를 하면 한국은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하면 그거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현격히 작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죠.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2000년대생인 것 같은데 90년대생을 기준으로 낸 통계에 따르면 90년대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90년대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좋은 일자리는 적게 보면 10%, 많게 보면 2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나 20%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많게는 80%, 많게는 90%는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나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좀 안정적이고 신뢰하고 사회적 연대를 하고 이러기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핵심적 주장은 뭐냐면 이 검은색이 뭐냐면 GDP 대비 수입과 수출을 합계한 교역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역 비율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 시장소득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거나 복지 지출을 지출했을 때 그런 진입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직접적으로 명목으로 소득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입개수. 진입개수가 1에 가까우면 뭐죠? 완벽하게 불평등한 나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모든 소득을 제가 혼자 다 독점하고 여러분은 한 푼도 못 벌면 여기에 진위계수를 계산하면 1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가지면 진위계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0으로 근접할수록 더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진위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역 비율이랑 교역 비중이랑 GDP 대비 진위계수랑 어떻게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우리는 뭐를 통해서 수출하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죠? 그러면 수출을 해야 성장을 하고, 그런데 수출과 예를 들면 진위계수가 이렇게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수출하고 성장해서 만들어진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입니까? 나쁜 불평등입니까? 네. 그 저자분의 생각은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수출이 늘어서 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불평등이니까. 왜냐하면 성장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플러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제가 다른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뭐냐면 주목할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점이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 이전의 자료들도 있는데 한데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조사한 자료를 하지만 경향을 볼 수 있죠. 보면 9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불평등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 90년대 초반부터는 불평등이 계속 올라가요, 한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서 낙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성장을 하면 성장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 사람들이 일하면서 불평등과 빈곤이 감소했죠. 그런데 그 성장이 만들어진 분배가 90년대 초를 지나고 하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90년대 초를 지나고 나면 한국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기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그다음 투자라고 하는 총 자본 형성, 그다음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익을 뺀 겁니다. 그것들의 기여도를 본 건데 이 시기 76년부터 93년까지가 우리가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했던 시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이루어졌던 시기죠. 이 시기를 보면 실제 성장을 이끌었던 거는 민간 소비와 투자였습니다. 오히려 수출은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93년으로 넘어가면서 투자와 민간 소비는 줄어들고 예를 들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불평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성장 방식,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이 90년대 이전과 90년대 이후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9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의 성장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왜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봇 밀도라는 겁니다. 로봇 밀도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 10,000명당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는 대수를 표시한 겁니다. 10,000명당. 또 어떤 연구에서는 노동자 1,000명당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 선이 한국이고요. 이 검은색 선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선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스웨덴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보면 한국의 예를 들면 로봇 밀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고 이게 90년대를 경유하면서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저게 말씀드리면 저게 이제 자동화 설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동화 설비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대기업에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당 부분이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그만두거나 어떻게 되겠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이상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조가 강력하거나 그러면 기업은 아마 해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술적으로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성장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90년대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복선형 성장이라고 불러요. 경제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복선형 성장인데 그 복선형 성장의 핵심은 성장이 대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선형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성장한 성과가 중소기업 노동자나 대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까지 같이 이렇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의 성장 방식은 그것과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987년에 6월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87년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해 7월, 8월,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결성을 하고 자신들의 예를 들면 생산성에 준하는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87년 이전에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중공업의 87년 이전 민주화 이전에 만약 저같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중반의 사람의 노동자가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럼 정시에 맞춰가지고 정무를 통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주 이렇게 길거나, 예를 들면 머리가 이런 정도이거나, 또는 이 귀를 덮거나, 이렇게, 여기 지금 귀를 덮은 남학생들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다음에 단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정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건장한 경비 아저씨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뒷짐을 쥐고 서 있어요. 뒷짐을 쥐고 그 손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기고 있을까요? 네, 바리깡입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 40대, 50대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면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으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혀놓고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 바리깡으로 그냥 이렇게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50대 가장이고 20대 청년을 자녀로 둔 그런 아버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노동자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적인 사례는 뭘 얘기하냐면 그 정도로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상황들이 굉장히 억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는데 학교 앞에서 누가 정문에서 경비 아저씨 서 있다가 여러분 머리 길다고 불러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면 그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할 때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 요구 중에 하나가 두발 자유화입니다. 맞습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민주화가 되고 노동자들이 이제는 그런 권위주의적 억압으로서 벗어나고 정당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마침 86년, 87년, 88년이 3조 호황이었어요. 3조 호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저금리, 네? 저유가, 원자재 가격이 낮고 또 그 한국의 원화 가치가 낮았죠. 그걸 저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그야말로 일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당시에 최고로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1년 연간 성장률이 13%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작년 성장률이 1.4%인가요? 그거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정도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 10%씩 성장을 하면 GDP 규모가 7년 만에 2배가 됩니다. 13% 성장하면 5년 만에 GDP가 2배 되는 겁니다. 5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계속 성장하면 한 세대 동안 이게 복리의 복리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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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니까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런 성장을 했죠. 그게 86, 87, 88, 3조왕입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겹쳐지면서 대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용했죠. 그런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기업이 과거처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힘을 갖게 되냐면 작업장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까지 같이 협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권위주의 체계를 경험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1990년이 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도 3정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면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의 경영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타협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마 대기업들은 결정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게 1990년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대기업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예를 들면 산업형장을 통제하는 그런 모델을 가져옵니다. JIT 모델이라고 해서 그런 모델을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사관리, 조직관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신경영전략이라고 합니다. 전경련에서 1990년에 신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JIT라는 일본식 어떤 산업 현장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식은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지역사회 또는 기업 간, 예를 들면 대기업 간의 협력,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대기업 간을 서로 연대하거나 아니면 협력하거나 이런 전통이 굉장히 거의 약하죠. 또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결합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본식 방식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중에 남은 게 하나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신경영 전략을 선언하고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냐면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숙련 노동의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힘을 줄여야 되는 거.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권위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동화를 통해서 그 규모와 힘들을 줄여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핵심 부분이 아닌 부분을 다 외주화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동화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부품, 소재, 장비, 설비 모두가 노동자의 숙련을 축적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외국의 기술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분해하고 다시 배워서 추격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서구 기업들, 선진 기업들의 경쟁 상대가 되면서 서구 기업들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해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유력한 방식으로 자동화가 채택됩니다. 그게 신경영 전략.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기계에 인간의 숙련을 프로그래밍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차근차근히 소재, 부품, 장비가 함께 발전할 때와 특별히 최종 생산재에서 자동화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소재와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고 중간이나 중간단 이하는 국내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숙련이 대기업에서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대기업에선 자동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중요해지지 현장에서 숙련을 축적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동화된 현장들은 숙련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 즉 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만 당시에는 연평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거의 50%가 됐습니다.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개선을 하려고 더 나은 조건에서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이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사업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90년대 신경영 전략과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숙련이 대기업에서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조건이 마련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몇 퍼센트냐면 처음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예를 들면 중소사업체에 진입하잖아요. 거기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대규모 사업체로 이전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2%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한 되는 비율도 10몇 %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청년들이 처음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좋은 일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평생을 저우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 격차를 나타내고요. 이게 생산성 격차를 나타냅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유럽 국가도 여기에 몰려있죠.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은 대기업에 가느냐 중소기업에 엄청난 격차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성장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이게 뭐냐면 총 수출 중 국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을 1,000원 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100원이 생겼다. 그럼 그 부가가치 100원 중에 국내에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는 비율이 몇 %냐?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게 티바라는 OECD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걸 보시면 한국이 9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거의 50몇 %인데 쉽게 얘기하면 100원어치를 1,000원을 수출해서 100원을 벌면 그 중에 40원에서 50원, 40에서 50%는 다 외국 기업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50%만 국내 기업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이게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은 거의 90%예요. 90%가 국내에 떨어지고 10%만 외국에 나가는 거죠. 자, 아무리 수출에 성장해도 그 부가가치가 국내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더 다른 자료와 산업 연관관계표를 보면 연관관계표라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걸 보면 한국은 그게 굉장히 90년대 이후에 느슨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지 대기업에서 일하는지 명사 자영업자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소득의 차이가 나고 그것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평등이 자녀에게로 세습되게 된 거죠.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 250인인 사업체의 고용 규모입니다. 12점 몇 %죠? 나머지 90% 가까이는 다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작은 편이죠. 그런데 이 12점 몇 %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거의 60%입니다. 한국. 나머지 90%가 창출하는 비율이 40%이고. 당연히 어떤 기업에 들어가느니 어떤 직장을 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임금과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우리의 성장 방식이 신경영 전략이라고 대표하는 숙련을 우위한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 사회보험의 커버리지입니다. 적용 비율. 근데 97년 우리가 97년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확대하는데 복지국가를 뭘 중심으로 확대하냐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근데 사회보험의 가입자는 누구냐면 안정적으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기가 어렵겠죠. 자, 노동시장은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업, 대기업들의 성장 방식의 전환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복지도 그거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을 막아야 될 복지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조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과 고용을 보장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예를 들면 복지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거는 뭐냐면 공적 복지의 탈빈곤 효과를 국제에 비교한 겁니다. 즉 어떤 노동자가 빈곤에 직면했을 때 그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가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 몇 %를 예를 들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 보세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우호적으로 작동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OECD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평균은 비정규직이 우월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낮지만 비정규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정규직이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됐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지 못했을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GDP 대비 복지 지출의 비율이고요. 이게 지인이 개수입니다. 지인이 개수는 아까 불평등을 나타낸 거죠. 아까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보시면, 자, 지인이 개수는 계속 떨어지고, 이게 복지 지출입니다. 근데 복지 지출을 보시면 이 수치가 조금 증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3%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대략 20% 정도였다는 걸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평등이 계속 줄어듭니다. 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복지 지출의 증가 없이 빈곤과 불평등을 성장을 통해서 완화한 역사적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복지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역사적 경험들 자체가 굉장히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복지를 확대하는데도 여러분 복지가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청년분들 다수가 국민연금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여금을 내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를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만 다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제도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서유럽의 어떤 사람도 연금을 내가 낸 거를 내가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연금이란 사회보험이나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은 사회적 위험이 있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기금을 소위 말하는 기금을 모아놓고 위험에 처하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연대고 그게 사회보험이 탄생한 거고 그게 예를 들면 소득보장제는 여러 가지 복지가 탄생한 거죠.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은 내가 낸 거를 내가 돌려받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경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과거 서구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그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의 성공에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OECD 자료가 옛날 자료에서 잘못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46%입니다. 근데 이것도 OECD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10군데도 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100% 나의 성공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핀란드 보세요. 핀란드는 6%입니다. 94%는 내가 성공하는 나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시직 이런 거의 비율 나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세습 어떤 자본주의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확대를 통해서 완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스웨덴을 보시면 이게 스웨덴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이고요. 이게 미국의 복지 지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미국이 거의 스웨덴을 따라잡았어요. 거의 유사해졌어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스웨덴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덜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물론이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우리가 지금 15% GDP의 15%를 복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까지 가는데 5%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OECD 평균 정도의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하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살률,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 성별 임금 격차 여러 가지 문제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브라질, 코스타리카, 칠레 같은 경우에 복지 지출, 특히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등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를 완화한 건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 추세선을 보시면 이미 꺾였고 역대 정권별 성장률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추세를 역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2008년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가 아닙니다. 2008년에 이미 세계는 보호주의 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 대비 수출 중에서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2008년을 계기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결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나 성장 전략을 짜고 있죠.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가 성장률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대안은 결국 뭐냐? 서구 복지 국가에서 이런 현상들이 목격됩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물론 서구에서도 유럽에서 최근에 일어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구의 복지 국가의 개혁들이 전부 다 9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개혁의 목표가 예를 들면 복지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면서 국민국가의 거시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됩니다. 즉 환율, 이자율 이런 부분들이 국민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산업정책은 보호주의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환율이나 이자율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세계화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고민하다가 서구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가 채택한 것이 뭐냐면 복지를 통한 성장 전략의 변화입니다. 즉, 왜냐하면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그래도 국민국가의 온전한 손아귀에 있는 거죠.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웨덴 방식이나 북유럽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얘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독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둘 다 고품질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였어요. 근데 제조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무리 그것이 품질이 좋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고급차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벤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벤츠를 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벤츠만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차, 심지어 중국 차를 타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건 고품질 제조업의 상품은 항상 대체재가 존재합니다. 대체재가 존재하는 상품은 뭐냐면 가격을 지나치게 높일 수가 없어요. 가격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예를 들면 이윤을 많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 시장 규모가 줄어들거나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동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과 한국 등 이런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유럽의 제조업 강국들의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독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고품질 제조업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고품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격을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을 통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뭘까요? 그죠? 임금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산별로 임금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통제하게 되면 숙련 노동자들의 예를 노동력을 충분히 동원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이 통제된 임금 하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임금 수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숙련된 노동자들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용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인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대인 서비스라는 게 사회 서비스라는 거예요. 돌봄, 교육, 뭐 이런 거죠. 독일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면 그것을 낮추게 한 방식으로 저렴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미니작, 하르츠 개혁에서 나타났던 사회보험의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생활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금을 적정 수준에 통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량의 저임금 일자리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실업에 직면하거나 노령에 직면하거나 이런 위험에 직면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를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보험이 아니면 그 대안은 공공부주예요. 취약계층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시장도 이중구조화되고 복지도 이중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은 유럽에서 지금 가장 노동시장이 분절되고 이중구조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스웨덴은 어떤 방식이냐 독일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웨덴은 독일과 달랐던 점이 뭐냐면 50년대, 60년대에 예를 들면 성장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일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독일은 외국의 노동자들을 수입합니다. 그게 우리 간호사, 탄광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었죠. 스웨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을 여성을 가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죠? 나오게 함으로써 여성의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나온 일자리의 대부분이 돌봄, 교육, 복지, 보건의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 그 부분에 광범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저임금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로 만듭니다. 우리를 치면 공무원이에요, 다. 이게 어느 정도 했냐면 신규 일자리의 90%가 다 공무원으로 만듭니다. 10%만 민간이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고품질 제조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고품질 제조업을 유지하려면 그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그것들을 끌어안고 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품질 제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첨단 산업, 혁신 산업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일자리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복지와 성장 방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장을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복지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성장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복지가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그 일자리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권력 자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힘들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게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독일의 예를 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스웨덴을 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갑니다. 임금 수준.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분절 구조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사회 서비스, 복지라는 게 과연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여기 지금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죠? 고양이가 몇 마리입니까? 7마리죠. 의자는
잘 세어보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죠. 7마리의 고양이가 의자 주변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악이 멈춰요. 고양이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 몇 마리의 고양이가 앉을까요? 그럼 몇 마리가 못 앉습니까?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고양이들한테. 고양이 제가 7마리를 다 불러들여서 이 고양이들의 인지 능력과 그 신체 능력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 7마리 고양이에게 전부 다 국내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 동일한 영양을 가진 헬스 트레이너 한 명씩 다 붙였어요. 순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1년 동안 닭가슴살하고 고구마하고 샐러드만 먹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운동했어요. 자, 똑같은 인지 능력과 똑같은 신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릅니다. 음악이 멈춰요. 몇 명의 고양이가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6마리가 앉을 수 있죠. 그럼 그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죠? 의자를 늘려야죠. 그 의자를 늘리는 일이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늘어나는 의자가 바로 아까 스웨덴의 사례처럼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주변을 돌면서 자, 다음번엔 너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더 열심히 노력해봐. 더 많은 스펙을 써봐. 그런데 의자가 6개라면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닭가슴살하고 샐러드하고 고구마 먹고 하루에 8시간씩 훈련해도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그건 온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은 좀 시들해졌지만.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무원 되기를 바래요. 왜냐면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그런데 공무원을 늘리는 건 다 반대해요. 그렇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복지를 늘리고 좋은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의자를 늘리는 것이고 이렇게 늘어진 의자가 스웨덴처럼 성장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